박준호 군 아버지가 절대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40년 전 사회복지사의 전화. 모든 것이 행정착오였다는 진실. 3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 탄광 사고로 연락 두절. CCTV 속 벤치에서 혼자 우는 아버지. 준호야, 미안하다. 성공한 의사가 무너지며 펑펑 우는 40년 오해의 끝.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태백의 오래된 탄광촌입니다. 이미 폐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탄가루 냄새는 여전히 골목골목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마치 세월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82세의 박영수 어르신이 허리가 휘어진 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기익기익. 녹슨 바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며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박영수 어르신의 하루 일과였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다리 장애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연탄 산업이 한창 번창할 때였어요. 그때 갱도 3번 막장에서 일하던 박영수 어르신은 동료들과 함께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쿵!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3명의 동료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다리가 깔려 큰 부상을 입었죠. 아버지, 오늘도 나가세요? 옆집에 사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60대 중반으로 박영수 어르신을 자주 챙겨주는 이웃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박영수 어르신의 외로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뼈마디가 더 아파요. 박영수 어르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삶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리어카 위에는 하루 종일 모은 신문지와 빈 병들, 그리고 고철 조각들이 가지런히 실려 있었습니다. 골판지는 한 무더기로 묶여 있고 페트병들은 크기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고철은 무거워서 리어카 바닥에 깔아두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만의 정리법이었죠. 폐지 수집상에서 돌아온 박영수 어르신은 받은 돈을 세심하게 세었습니다. 오늘은 10,000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 절반인 5,000원을 따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을 꺼내어 들여다보았어요. 통장의 이름은 기부금이었습니다. 받는 곳은 서울에 있는 미래의료재단 병원이었어요. 박영수 어르신이 이 병원에 기부를 시작한 건 20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월 10,000원씩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더 열심히 일해서 월 150,000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금액은 작았지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5월 18일이 되면 박영수 어르신은 더욱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아들 박준호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날만큼은 평소보다 2배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박준호는 40년 전 18살의 나이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박영수 어르신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런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준호야,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언제까지요? 평생 탄가루 묻히고 살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난 탄광 안에서 썩기 싫어요. 아들의 그날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던 그 뒷모습까지도 말이에요. 그날 밤 박영수 어르신은 온 동네를 헤맸지만 준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전국의 보호시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몇 년 후 사회복지과에서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리어카를 잠시 세우고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라. 아버지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 살게 해줬다면 준호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매일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병원에 기부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어디선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돈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탄광촌의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예전처럼 갱도에서 나오는 광부들의 발걸음 소리도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박영수 어르신의 리어카 바퀴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영수 어르신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폐지 수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낡은 우편함에 두툼한 흰색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동네 전단지밖에 오지 않던 우편함이었는데 이상하게 정중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박영수 어르신은 안경을 쓰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미래의료재단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20년 넘게 기부해온 그 병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병원에서 왜 편지를 보냈을까? 박영수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종이에 정성스럽게 인쇄된 초청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울 미래의료재단 병원 사회공헌 감사 행사 초청장. 박영수 어르신은 글씨를 한자 한자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탄가루와 함께 살아온 탓에 눈이 많이 나빠져서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랜 기간 병원에 꾸준히 후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익명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귀하의 소중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초청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초청장 내용 중 한 줄이 그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입양 출신 의료진의 성공적인 귀국 및 병원장 취임 기념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청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해외 입양, 의료진, 설마. 박영수 어르신의 머릿속에 40년 전 사회복지과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영수 씨 아드님이 해외로 입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서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때는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며칠을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다시 초청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행사 날짜는 2주 후였어요.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병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원장님. 그 이름을 본 순간 박영수 어르신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물론 박준호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해외 입양과 연결되니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우리 준호가 아닐까? 박영수 어르신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4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옆집 순자에게 초청장을 보여줬더니 순자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영수 아버지.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혹시 모르니까 가보셔야겠어요. 그런데 순자야, 내가 서울 같은 큰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게다가 옷도 변변한 게 없고. 순자는 박영수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옷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정말 준호가 맞다면 그 애는 아버지가 오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박영수 어르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 우리 준호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보고 싶어 할까? 박영수 어르신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10살 때 학교에서 찍은 사진, 15살 때 중학교 졸업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찍은 16살 때의 사진까지. 준호야, 정말 너인가?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어려움을 모르던 순진한 모습이었어요. 박영수 어르신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영수 어르신은 서울 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강원도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순자는 박영수 어르신을 위해 깔끔한 검은색 양복을 구해왔습니다. 조금 큰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번듯해 보였어요. 영수 아버지, 이 양복 입으시면 진짜 멋있어 보여요. 준호가 보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박영수 어르신은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어색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순자야, 고마워. 만약 정말 우리 준호를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말이에요. 박영수 어르신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설령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에는 40년 전 준호가 입던 작은 운동화 한 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져가는 것이었죠. 태백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는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에게는 평생 가본 적 없는 먼 여행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산과 들판이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정류장은 서울 강남터미널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강남의 거리는 박영수 어르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웅장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유리로 된 초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탄광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초청장에 적힌 주소를 보며 천천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걸었어요. 미래의료재단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아, 저기 보이는 하얀 건물이에요. 정말 크죠? 박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30층이 넘어 보이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거든요. 건물 앞면에는 미래의료재단 병원이라는 금색 글씨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혹시 우리 준호가 일하고 있는 건가? 박영수 어르신은 구겨진 양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오셨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접수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초청장을 꺼냈습니다. 기부 행사,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접수 직원은 초청장을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이런 행사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부유한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영수 어르신의 초청장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아, 박영수 어르신이시군요. 20층 VIP 라운지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처음 타보는 고급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반짝이는 구두에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만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20층에 도착하니 웅장한 행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모두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의사들인 것 같았어요. 올해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다더라? 300억 정도 된다던데. 박준호 신임 원장님이 정말 유명하시잖아. 박영수 어르신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한편 무대 뒤편에서는 박준호 원장이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였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20년간 활동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천재 의사의 귀향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박준호 원장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성공한 입양아 이야기를 해야 하는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날 버렸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박준호 원장은 늘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랬거든요. 부모가 키우기 어려워서 포기한 아이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년간 가장 꾸준히 그리고 가장 정성스럽게 기부해 주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오신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당황해서 일어설 줄도 몰랐어요. 그때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박준호 원장의 손에 들린 원고가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그 이름이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저 사람이. 박준호 원장은 무대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어 행사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오는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 구겨진 양복을 입고도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 속의 아버지와 겹쳐 보였거든요. 박영수 어르신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계단을 올랐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이 너무 떨려서 계단 난간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박준호 원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러 더욱 구부정해진 어깨, 힘없이 절뚝거리는 다리, 하지만 여전히 꿋꿋한 그 눈빛까지도 그대로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박준호 원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을 버린 사람인데 왜 20년 동안 병원에 기부를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영수 어르신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지만 너무 긴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온 박영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박영수 어르신의 솔직한 말에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진솔함이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사회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20년 동안 꾸준히 기부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영수 어르신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인데 혹시 어디선가 아프거나 다칠까봐 그런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듣고 있던 박준호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벽에 기대어야 했어요. 아들 이름이 박준호라고 합니다. 그 순간 박준호 원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영수 어르신의 아버지 사랑에 감동받았거든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어르신, 오늘 더욱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취임하시는 새로운 원장님의 성함이 박준호님이세요. 박영수 어르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분이...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박준호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무대 뒤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왜 그때는 날 찾지 않았어?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준호 원장은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박영수 어르신이 무대 옆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를 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박영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준호구나. 40년 전 18살이었던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아버지는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구나. 아버지가 너를 알아볼 수 있어. 하지만 박준호 원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고아였습니다. 어릴 때 버려져서 해외로 입양됐어요. 그 말에 박영수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찾으려고 했어. 정말 열심히 찾았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박준호 원장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아는 건 하나뿐입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말이에요. 행사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작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준호가 신던 그 운동화였어요. 준호야, 이것 좀 봐. 내가 어릴 때 신던 신발이야. 아버지가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박준호 원장은 그 작은 운동화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살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입양아 출신 원장과 생부의 극적 재회. 40년 만에 감동적인 만남.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박준호 원장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차갑게 말하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준호가 날 이렇게 미워할까? 행사가 끝난 후 박준호 원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박준호 원장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적인 심장외과 의사로서 쌓아온 명성,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원장님,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급하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전화 받기 싫어요. 나중에 하죠. 그런데 40년 전 입양 업무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라고 하시는데요. 박준호 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전화기를 든 박준호 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40년 전 박준호 군의 입양을 담당했던 김정숙입니다. 아, 그때 저를. 네, 맞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와 만나셨다던데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그때 일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준호 원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시 기록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박준호 군 아버지가 절대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박준호 원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 버려진 아이라고 들었는데요. 김정숙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때 행정착오가 있었어요. 박준호 군이 가출한 후 보호소에 입소했는데 아버지께서 3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하셨어요. 박준호 원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탄광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보호자 포기로 잘못 처리된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퇴원하신 후에도 계속 찾으러 오셨어요. 하지만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된 상태였고 해외로 보내진 후였죠. 박준호 원장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후에도 아버지는 매년 한두 번씩 오셔서 아들 소식을 물어보셨어요.
연락처라도 알 수 없냐고 하시면서 박준호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새로운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전화를 끊은 후 박준호 원장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찾으려고 했다고?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검은 얼굴로도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던 모습, 가난하지만 항상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밤늦게 책을 읽어주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그때 아버지는 정말 날 사랑했었구나. 박준호 원장은 병원 보안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행사 때의 CCTV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보안팀장이 화면을 틀어줬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비에서 혼자 앉아 있는 박영수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은 박영수 어르신은 작은 운동화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났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CCTV에 잡힌 아버지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사랑이었어요. 박준호 원장은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을까. 그는 급히 로비로 내려갔지만 이미 박영수 어르신은 떠난 후였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태백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셨을 거예요. 박준호 원장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까지 가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태백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박준호 원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왔던 원망과 분노가 모두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40년 동안 계속.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원장은 병원 후원 관련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월 기부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월 10,000원씩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늘어나서 최근에는 월 150,000원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18일 자신의 생일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박준호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기부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잔인했어.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40년 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박준호 원장은 병원의 모든 업무를 부원장에게 맡기고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산길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태백에 도착한 박준호 원장은 예전 집이 있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옛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대부분의 집들이 철거되거나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박영수 어르신이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아, 영수 아버지? 저기 언덕 위 작은 집에 사셔. 그런데 어제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던데. 박준호 원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작고 낡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순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 양복 입은 분 아니세요? 영수 아버지 아드님이시죠? 네.
아버지는 어떠세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돌아오신 후로 계속 우셔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세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박준호 원장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에 박영수 어르신이 누워 계셨어요. 40년 전 자신이 살던 그 방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영수 어르신은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준호야. 왜 왔니? 아버지 같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박준호 원장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너를 잘 키우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모든 걸 오해했어요. 박준호 원장은 김정숙 사회복지사로부터 들은 진실을 모두 말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자신을 찾았다는 것, 행정착오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찾으러 다녔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박영수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호 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20년 동안 병원에 기부를 하셨죠? 폐지를 주우신 돈으로. 박영수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혹시 어디선가 아프거나 다칠까봐 그랬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그 말을 들은 박준호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박영수 어르신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박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학교 상장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것들을 보면서 너를 그리워했단다. 박준호 원장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어요. 서울에 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박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살 거야. 이곳이 내 고향이고 내 엄마가 묻힌 곳이거든. 박준호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너를 키웠지. 내가 떠난 후에도 매년 어머니 제사 때마다 너 목도 차려놓고 기다렸단다. 박준호 원장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키우신 아버지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박영수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시 만났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박준호 원장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자주 오겠어요. 병원 일은 조정하고요. 너는 큰 병원 원장이잖아. 그런 일로 시간을 뺏기면 안 돼. 아니에요. 제가 원장이 된 것도 사실은 아버지 덕분이에요. 박준호 원장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럴 때마다 고향에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견뎠다는 것을 말이에요. 비록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어요. 박영수 어르신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때 순자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영수 아버지,
기자들이 왔어요. 창문으로 보니 여러 대의 취재 차량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뉴스에 나간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하겠어요. 박준호 원장은 밖으로 나가 기자들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서울 미래의료재단 병원의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의료진, 그리고 병원 후원자들까지 총 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박준호 원장이 직접 요청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병원장이 아닌 한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준호 원장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호 원장이 태백에서 모셔온 것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새 양복을 입고 계셨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 자신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박준호 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성공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김정숙 사회복지사로부터 들은 진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기록,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전국을 수소문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찾으러 다녔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병원에 기부해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기부금 내역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매달 빠짐없이 20년 동안 기부하셨습니다. 특히 제 생일인 5월 18일에는 항상 2배로 보내주셨어요. 박영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디선가 아프거나 다칠까봐 그런 마음으로 기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박준호 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몰라봤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박영수 어르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의사가 공개석상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준호야, 이놈아, 원장이 무릎을 왜 꿇어? 박영수 어르신이 당황해서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원장은 꿋꿋이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정말 늦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일어나거라, 준호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저는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일어서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0년 동안 해오신 기부를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또한 저는 병원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대신 고향인 태백의 작은 진료소를 열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준호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박준호 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명예나 돈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돕는 의사 말이에요. 박영수 어르신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성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박영수 어르신의 거친 손이 아들의 손을 감쌌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40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화해였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박준호 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어요. 박영수 어르신과 박준호 원장은 함께 강당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 준호야. 이제 아버지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의 얼굴에는 40년 동안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옛 탄광촌 중심가에 태백사랑 의원이라는 작은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원장이 약속대로 고향에 세운 진료소였어요. 병원은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 진료차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박준호 원장의 목소리가 진료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환자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서울의 큰 병원처럼 바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원장님,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언제 받으러 오면 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세요. 그때 혈압도 다시 재보고요. 박준호 원장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을 봐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들릴 수 있었어요. 진료를 마친 박준호 원장은 병원 옆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영수 어르신과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아버지가 직접 가꾸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돌아왔구나. 박영수 어르신은 마당에서 배추를 따고 계셨어요. 6개월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텃밭 일하셨네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아니야, 이제 움직이는 게 즐겁다. 너와 함께 사니까 모든 게 좋아. 박준호 원장은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내일 서울에서 옛 동료들이 온다고 했죠? 그래, 내 병원 사람들이 놀러 온다며? 잘 대접해야지. 박영수 어르신은 아들의 친구들이 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고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저녁 식사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준호야, 너 후회하지 않지? 서울의 큰 병원을 떠나서 여기 온 건 말이야. 전혀요, 아버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박준호 원장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명성과 돈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할머니 한 분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면서요. 박영수 어르신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식사 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와는 달리 시골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박준호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졌거든요.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지. 박영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를 낳을 때까지도 걱정이 많았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럼 어머니도 저를 만나보셨나요? 응, 너를 안고 한번 웃어주셨어. 그리고 잘 키워달라고 하시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박준호 원장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모레가 어머니 제사일이야. 같이 가자. 다음 날 서울에서 박준호 원장의 옛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래의료재단 병원의 의료진들이었어요. 준호야, 정말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아버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박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곧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시골이라 변변한 건 없지만 동료들은 박준호 원장이 운영하는 작은 의원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는 없었지만 정성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환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서울병원은 너무 바빠서 환자와 제대로 얘기할 시간도 없잖아. 저녁에는 박영수 어르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산채나물과 두부찌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어요. 아버님이 직접 기르신 채소로 만드신 거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과찬입니다. 시골 음식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박영수 어르신은 아들의 친구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어요. 동료들이 돌아간 후 박준호 원장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기부도 시작했어요. 어디에? 전국의 작은 시골 병원들에요. 장비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한 곳들 말이에요. 박영수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한 기부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마음을 제가 이어받는 것뿐이에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돌아왔어요. 박영수 어르신이 묘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호 원장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늦게 인사드려요. 좋은 아버지 곁에서 잘 살겠어요. 탄광촌의 해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어르신과 박준호 원장의 새로운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치유되고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